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신 박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박진 후보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나오시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시고 또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4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청와대 공보관과 정무비서관을 하셨었고요. 또 국회에서는 외통위 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회면 국회 그런 상황에 능통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후보님 이번 대선 출마 계기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계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아닙니까? 또 수출로 보면 6위, 7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도 35,000불. 그래서 저희는 그 경제 규모로 보거나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 외교, 또 사회, 문화 많은 면에서 아직도 후진성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4년을 겪으면서 나라가 여기저기 지금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열이 돼 있고 또 나라가 정치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고 또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열하고 퇴보하고 또 추락하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또 부강하고 또 안전한 나라, 이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 그럼 그 앞으로 가서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돼서 영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93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셔서 정권을 출범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영국에 가르치고 있는 저희 연구실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진 교수가 외국 생활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국제 정치나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 대통령 비서관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외국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항상 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비서관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이 대통령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이런 아주 참 귀한 경험을 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하나의 커다란 저한테는 자극이 돼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또 4번 당선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뜻.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님 유년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유년 시절에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장난꾸러기였다 그럽니다. 네, 동네에서도 아이들하고 늘 이렇게 코 흘리면서 놀고 또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또 호기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다 이렇게 학교 성적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에서 반장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요. 또 제가 또 음악 이런 데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창 생활하면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때 어릴 때 꿈은 탐험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탐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 책을 읽으면서 아마 그게 저한테 상당히 많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외교관이 됐고,
외교관이나 탐험가나 좀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이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외교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국익이 뭔지를 또 추구하고 이익을 관찰하고 이러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역시 그 외교 통일 문제, 외교 통상 문제 이걸 다루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계속된 어떤 그 저희 인생의 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통령도 외교 안보 선진국형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후보님 요즘에 그 운동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후보님도 혹시 운동권에서 저는 운동권은 아닙니다. 네, 예, 운동권은 그러면 아니고 운동권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운동권들이 요즘에 비판이 많이 받고 있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학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그런 어떤 그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한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들어왔고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이제 민주국가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를 아주 참 뒤집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런 대한민국의 뭐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시대의 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이 옳다. 내가 정의다. 그리고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지금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것은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 어떤 그 과거에 내가 뭐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겠지. 그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국민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정치권에 보면은 그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586 세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가 당착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 당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 그 고위 관료도 하셨는데 네. 현 정부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보님이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 있으신가요? 한 가지 뽑아주신다면. 글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공약. 그 공약은 지금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거를 현장 감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현실과 괴리되거든요. 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계속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청와대 일자리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지금 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고 우리 그 경제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을 하고 우리 경제가 제대로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말하자면 독선이죠. 나만이 옳고 이것이 맞다. 설사 이것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독선과 오만 이것이 민주주의에는 해악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역시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독선과 오만이 너무 심하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네. 뜻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아까 뭐 잘못된 정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정책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정책이 제가 볼 땐 1번입니다. 지금 아마 뭐 국민들께 물어봐도 아마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뭐 수도권도 수도권이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인 철학이 그 잘 사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임대인 또 임차인 또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국민들을 전부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편가르기 한 다음에 표가 나오는 거를 계속 표가 많이 나오는 쪽을 받겠다 이런 계산이 뭐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온전하게 그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전부 시장 원리에 반대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그 자유를 전부 억제하고 자꾸 그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요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돼가지고 전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맞춰줘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그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의 원리를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하다 보니까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누더기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 정책과 철학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대로 가보자. 그리고 아직도 이런 그 규제를 통해서 또 세금을 또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가 통제해보자. 이 정책은 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문제와 그 징벌적 세금 문제로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내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뭐 역선택 가지고도 경선 룰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는 그 우선 갈등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선택 문제는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전서부터 계속 이제 그 당에서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뭐 당대표를 뽑든지 또는 뭐 공천에 참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지금 전국 정당으로 아직 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뭐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에도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중도에 있는 유권자나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만 우리가 그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본선에서 유리하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선택에 대한 이론상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정당을 지지하면서 이제 여론조사가 오면 그 상대방 정당에 있는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뽑지 않고 덜 유력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본선까지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우리 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역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선택을 하는 건지 그거를 검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역선택의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뭐 그 상대방 후보 정당의 정책 공약 때문에 또는 뭐 지역과의 연고성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당 후보
그러니까 당은 지지하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방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감안할 때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절충안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이제 두 회사에서 하는데 하나는 역선택을 허용한 조사를 하고 하나는 역선택을 배제한 조사를 해서 그 평균을 합치는 걸로 이렇게 일단 그 절충안이 나와서 이제 봉합이 됐죠. 네.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님은 찬성하시는? 네, 저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증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연 확대를 통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선택 방지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러시면요,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지금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 요즘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시끄럽잖아요. 네. 또 뭐 근데 경쟁 후보들도 뭐라고 하고 있고 여권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윤 후보가 어제는 또 입장 표명을 했는데 또 큰 소리라고 뭐 그런 논란도 막 있고 비판하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게 왜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지 그 과정이 그 상당히 의심스럽고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그 실체도 불분명한데다가 또 무슨 뭐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요. 또 뭐 우리 당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유력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그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 있는 그 다른 후보들이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신중하게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서로 경쟁은 하지만 같은 배에 탄 동지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한 배에 탄 동지로서 공동 운명체로 같이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후보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고 서로 이제 막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좋은데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특히 여권발로 나온 이런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사안을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언행을 하는 것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끝까지 갈 때 원팀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원팀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제가 구심력을 발휘해서 제가 원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후보님 지금 가장 큰 걱정 무엇이세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요. 이제 지금 우리 당에 12분이 나와 있는데 다 훌륭하죠. 전문성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전 다 뭐 대통령이 될 이유와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이 대선 그 경선에 뛰어들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그동안에 8년 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8강 또 10월 초에는 4강 있는데 8강, 4강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그만큼 지금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사 포커스 TV에 나온 것이 저의 운명을 앞으로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8강 지출 뽑아달라고 시청자분들께 한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2명의 후보 중에 뭐 법률가 출신도 많습니다. 검사, 판사 출신도 많고 또 경제 전문가도 있는데 외교 전문가는 저 혼자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외교 통상 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지금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특별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 사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의원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선진국형 위상과 품격이 있는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리더가 나라를 대표해서 글로벌 세일즈를 하고 또 국익을 관철하고
또 우리 한국이 국제 질서에 의제를 만들어서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인맥이 없이는, 글로벌 인맥이 없이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형 외교안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8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4강에도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다채로운 경선을 통해서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아까 인사 얘기하셨는데요. 네. 한 명 얘기해 주시면 아시는 분. 지금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08년에 이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바로 막 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의 카운터파트로 한미 간의 이런 그 의회 외교를 쭉 했는데, 그 바이든 그 상원 그 위원장이 제가 2008년 7월 말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아주 참 소탈하게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또 북한의 비핵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Chairman Park, so when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선뜻 그런 그 질문을 받을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 그 언제 대통령에 출마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nk you and maybe sometime in the futur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 언젠가는 나갈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You'd better run sooner rather than later.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나중에 하면은 그 버락 오바마 같은 한참 후배가 대통령 나와서 자기한테 부통령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저한테 충고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요. 그때가 2008년이니까 지금 13년 전 아닙니까? 그 바이든 상원 위원장은,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이 됐고,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수시로 통화를 해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질문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당 출마에 관해서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 외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제가 그 정상 외교 현장에서 소통을 담당한 보좌관을 했고요.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실제 의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외국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글로벌 그 세일즈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불란서의 그 프랑스와 미테랑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레지스탕스로 활약한 이제 민주 투사인데요. 이분이 노구를 이끌고 청와대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 도착해서 방명록에 서명할 때 이분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가지고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암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 몇 시간을 날라오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그 녹초가 돼가지고 청와대에 와서 사인하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 그렇게 무리하게 온 이유는 이제 불란서의 그 고속철 떼제베라 그러죠. 네, 그 고속철을 우리가 수주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불란서 그 고속철을 가져오면 기술 이전을 해주고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 온 거죠. 네, 그 당시에 일본의 신칸센, 독일의 그 IC 2체라고요. 이런 그 고속철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란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그 자기 나라의 고속철을 그 한국에 홍보를 하고
이 성사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뭐 꼭 그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그 글로벌 리더로서 그런 그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불란서 또 같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젊은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란서 엘리제궁에 IT 기업의 그 거물들을 다 불러서요.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IBM 이런 그 거물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우리 그 프랑스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간다. 또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런던이 금융 중심이 아니라 파리가 금융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일자리 만들고 얼마든지 금융 지원을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프랑스의 그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찬스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았구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당당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품격과 위상이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 꼭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런 전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두 발 뛰실 거죠? 두 발로? 뛰어야죠. 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비전 발표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5대 비전 제시하셨잖아요. 3대인가요? 비전 3가지 공약입니다. 네. 그건 뭔가요, 구체적으로? 네. 그 첫 번째는 그 정치를 바로잡아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지금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또 이런 이 후진적인 정치, 여야 간에 지금 뭐 상생과 협치는 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이제 여당이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완전히 그 5배의 피해 추정액에 징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뭐 탄압하고 말살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만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무너진 경제를 살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되고 또 부동산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을 확대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을 낮춰서 법인세를 낮춰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리고 교육은 지금 이런 과도한 규제를 벗어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창의성이 있고 또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대한민국이 외교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외교가 완전히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항로를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북한 그냥 북한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편향주의라고 할까요?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한이 비핵화한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이것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한다고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또 한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는 손상이 되고 북한에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한테 배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교 실패를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아직도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동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감을 주고 중국은 우리와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중국에는 업신여김 받고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나라인데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뭐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특히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가 왔습니다. 이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물론 뭐 유럽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 당연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 커다란 그 인도 태평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동참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는 아직도 좁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거기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서 토트넘에 가가지고 참 전 세계의 스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외교도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아낌없이 발휘해야 된다. 한국의 국력을 뻗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있을 수 없죠. 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더라도 이게 정치가 부패하고 또 국민이 분열이 되고 또 이런 군대가 이제 기강이 와해되고 또 미국과 같은 그런 그 지원하는 나라가 이제 손을 떼면 한 국가가 순식간에 패망한다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깨끗합니까? 그동안에 뭐 부정비리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속 터졌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수사되고 국민들한테 진상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다 덮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국민들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분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이 제가 볼 때는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또 이런 그 군 내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관계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불신감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 또 북한이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안보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이 통합하고 또 우리가 자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을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나와도 그거 도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또 우리 군도 효율적인 군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또 이 나라가 참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후보님만의 핵심 공약 한두 가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공약을 전부 합하면요. 행복하고 잘 사는 국민,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35,000불 수준이고 저희보다 바로 위에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국이고요. 이 나라들이 다 이제 G7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G7에 초대를 받아서 G7과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이 얼마든지 G5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 것인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 이게 지금 충분히 발휘가 못 되고 반도 발휘 못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경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IT 강국이 반도체나 배터리나 인공지능이나 수소차, 그 다음에 6G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분야에서 얼마든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미래 먹거리를 전부 다 꽉꽉 막아놓은 것 같아요. 원자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데 그거를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이 쌓아놓은 금자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네, 아까 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그랬는데 그 언론의 자유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쌓아온 금자탑을 또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고요. 이게 국격이 추락하고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와서 혁신을 하면 그 경제 성장률을 5%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잘하면 3%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데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4%입니다. 중국은 뭐 5%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 규제가 없어져야 되고 이 노동 개혁을 해야 됩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개혁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이 혁신을 통해서 투자 증가율을 한 2.5%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생산성을 한 2.5% 끌어올리면 5%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소득 5만 불 시대를 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G5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그 박진의 555 전략, 그래서 제가 트리플 5 비전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듣기 좋죠? 네, G5 세대, 그 다음에 소득 5만 불, 소득 5만 불, 그 다음에 성장률 5%. 성장률 5%. 네, 그래서 트리플 5, 555 전략입니다. 가슴이 웅크라네요, 막.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지와 능력과 좋은 정보와 지도자와 정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정책 이제 분야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와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한번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바꿔야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기회, 물론 기회와 능력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자유를 정부가 뺏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그냥 저기 어디 멀리 나가서 살라고 하면 젊은 청년들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뭐 그 아이들도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그 주변에 뭐 아무런 이런 시설이 없고 그냥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으니까 여기 살아라. 이제는 그건 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이런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 무너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맞춤형 도심의 고밀도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하고 가지고 있고 양도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세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취득세 있죠, 보유세 있죠, 양도세 있죠, 증여세, 상속세 있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또 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나면 초과 이익 환수가 있고요. 이 그야말로 참 거미줄 같은 과다한 세금을 걷어내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매겨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나타납니다. 지금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집을 빌려라는 분들한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전월세 상한선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월세 이거 잘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철학과 이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그걸 아주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제 새로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돼서 이 부동산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세금 문제 짚어주셨는데 이 세금도 진짜 불만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세금 정책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세금은 정부가 뭐 많이 걷어서 많이 쓴다. 이것은 저는 그 우리 국가 이제 재정의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를 볼 때 대단히 그 위험하다. 지금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은 경제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왜 그 국민들이 세금을 적당히 내고 이것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다 보면 소비도 위축되고 남아있는 돈 저축하지 그 돈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투자가 안 되고 고용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요. 그 경제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높인다고 반드시 세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고 소득세를 낮추면 오히려 그 과세 기반이 넓어져서 세수가 더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가 선순환하는 방법인데 과다한 세금을 매겨서 정부가 그냥 막 허투루 돈 뿌리기식으로 포퓰리즘으로 쓰겠다. 저는 이건 아주 위험하고 이렇게 나가면 재정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를 넘었습니다. 우리 GDP가 약 2,000조 거의 가까이 되는데요. 50%를 넘었습니다. 네, 이 정부 시작할 때 40% 수준에 있던 것이 지금 50%를 넘었어요. 또 사실은 이게 50%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 좁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 채무만을 본 거지만 공공 부분의 부채라든지 또는 중앙은행 부채라든지 또는 이런 그 충당금, 군인연금 또 공무원연금 충당금까지 계산하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다가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다 또 무슨 지원금이다 해서 추경을 지금 거의 뭐 4번, 5번, 6번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지금 현재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음 그 정부와 다음 미래 세대에는 쪽박을 차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다가 다음 정부에서 그게 만약에 반으로 끊어지면 그거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분들의 손실 보상 이것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안보 외교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외교 통일인데 북한이나 뭐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아까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네, 그 대한민국은 그 세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무역 가장 큰 상대국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차원에서 공존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거나 또 우리의 주권이나 생존권에 부당한 간섭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우리와 경제적 파트너기도 하지만 또 경쟁자입니다. 네,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그 큰 배도 만들고 세계에서 좋은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중국이 지금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배 우리보다 훨씬 싼 값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중국 제조 2025 시진핑 주석이 아주 뭐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데 이제 2025년이 되면 중국이 10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뭐 농업, 뭐 스마트 농업이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중국에 추격당하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우리가 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외교 관계를 재정립해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과연 생존 전략이 어디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해답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미 간의 그 군사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가치 동맹, 그리고 경제 기술 동맹을 맺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동맹을 우리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도 태평양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또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 또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자, 또 코로나 위협에 대응을 하자, 그리고 신흥 기술을 서로 공유를 해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당연히 참여를 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새로운 외교를 재정립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외교 안보 쪽에 이제 최고의 우리 후보님이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욕심이 좀 나는데 네. 좀 이쪽으로 좀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지사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국형 핵공유 그거를 언급했는데 한국형 핵공유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예.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전술 핵 그 배치,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그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뭐 핵무기가 지금 뭐 40개에서 60개 최소한, 또 어떤 거는 뭐 80개, 100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해 나가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또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대륙간 탄도탄이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탄에 얹어서 쏘면 그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오거나 아니면 바다 밑에서 핵무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유엔의 결의안에 따라서 국제 공조에 의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핵이 있어야만 정권이 존속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핵무장을 할 경우 우리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대응책이 지금 현재로는 미국의 핵 우산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의 억제력을 필요할 경우 미국이 와서 행사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확장 억제라는 개념으로 미국과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의 핵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유사시에 북한이 만약에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그 핵무기를 가지고 그러면 한국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미국이 스스로 지금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도 만약에 핵무기를 그 큰 도시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건 뭐 엄청난 피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한국이 스스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가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성숙치 않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처리하거나 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의 전술핵을 놓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술핵을 유사시에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당의 이제 홍준표 후보나 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전술핵을 배치를 해서 이것을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으로 작용토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북한 핵에는 우리 핵으로 맞선다. 뭐 우리가 만든 핵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치한 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국제 정치에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핵을 가지고 전쟁을 안 일으키는 이유는 서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제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비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남한에 핵을 갖다 놓으면 북한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남한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보러 비핵화라는 거야? 우리는 이거 지금 꾸준히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형 핵 공유가 필요하다. 우리 이 나라에는 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그것은 뭐 일본에 놓을 수도 있고 잠수함에 놓을 수도 있고 또는 폭격기에 놓을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바로 그런 그 핵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서로 공동 운영을 하고 공동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이제 한국형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 잘해 주시네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북한이 그 영변 그 핵시설에서 그 핵무기 원료인 그 플루토늄 그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뭐 핵을 동결하겠다, 또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전부 폐쇄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양보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해 왔고, 또 그 이번에 그 영변에 있는 핵은 눈에 보이는 핵입니다. 그것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핵인데, 그것은 뭐 밖에서 봐도 영변의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거나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안 보이는 농축 우라늄은 지하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축 우라늄 시설도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보라는 듯이 그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그렇게 그 재처리를 다시 재개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굴종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부가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미국에서 지금 영변이 가동 재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나오니까 우리도 알고 있었어.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그냥 우리도 그냥 주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 정부의 직무유기다. 국민들한테 우리의 안보의 실상을 있는 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의 미련을 가지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핵 원자로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남북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다. 북한이 갑자기 어느 날 뭐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뭐 서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불에 태운다든지, 이런 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남북 간에 상호 소통을 하라고 군사 통신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동이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야 남북 간의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될 텐데, 지금은 거의 신뢰 제로 상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의 상태다. 이건 정상적인 남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문제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그 미중 간의 그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그 문제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위치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기술 그 경쟁에 치열하게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가장 최고급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도 생산하고 또 중국에 투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 기업 활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굴뚝 산업은 아예 이제 중국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고부가 가치 산업들, 핵심 기술, 원천 기술, 틈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영업을 하면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중국이 인수해서 그 기술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한국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막 그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앞서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미국과 그런 그 기술 동맹을 맺어서 한국의 그런 부가가치를 중국보다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25%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중국에 보내는 것은 거의 그 반제품이나 자본재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하나의 그냥 생산 기지고 그걸 만들어서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중국에 우리가 사실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중국을 과소평가하지도 해서도 안 되지만 중국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리적으로 공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우리의 정체성이나 주권이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이번 달부터 그 자국 영해에 들어오는 그 진입하는 외국 선박들 그거 신고 의무화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 이제 남중국해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전략물자들이 통과하는 곳인데 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죠. 이 구단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 전체의 뭐 80% 이상을 이제 중국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동남아에 있는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뭐 베트남 또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 중국과 지금 영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재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지역을 중국이 이건 우리 바다니까 이 지역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전부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중국해를 지나는 전략물자들이 가스, 뭐 석유, 또 한국에 오는 전략물자 이것이 거기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군사 긴장이 높아져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 의도가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고 항행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그 핵심적인 이익이 되는 나라인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다에 관련된 우리의 그 안전, 항행의 안전,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전략 물자의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정책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중국 의도 얘기하셨는데 의도가 뭔가요? 뭘 것 같으세요? 중국은 이제 그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이 변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그 소위 경제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남중국해나 또 뭐 동중국해나 또 대만 해협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 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를 지금 내해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경 124도 서쪽으로는 한국 함정들이 들어오지 마라. 한국 해군 군함들이 들어오면 전부 밀어내겠다. 이러면서 정작 중국은 백령도 앞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국제 규범이나 또 협약을 어기고 이렇게 부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막아야죠. 네, 그건 뭐 우리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 후보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 승선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땠는지 소감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마침 부산에 갈 일도 있고요. 또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영협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영국 항공모함이 우리 부산 앞바다에 와서 이제 그 재난 구호 작전을 폈는데, 그때 그 우리 한국 우리 함정하고 미국, 네덜란드 이런 함정들이 전부 와서 같이 이제 공동 해상 작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항공모함에 제가 이제 승선을 해서 그 배도 구경을 하고 또 함장하고 그 영국의 작전 사령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이게 참 고마운 일이다. 영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한참 떨어져 있습니까?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정작 유럽에서는 탈퇴를 하고 인도 태평양에 영국서 가장 큰 6만 5천 톤급의 중형 항모를 가져와서 거기다 띄워놓고 그 한반도 해역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 이런 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 영국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과 영국이 6.25 때 그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1,000명 이상의 영국 그 젊은 장병들이 한국전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피를 흘린 우리의 우방국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국력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영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는 뭐 우선 뭐 호주, 그다음에 또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또 뭐 홍콩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런 그 나라들이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의 끈이거든요. 그 영국은 사실은 지금 인도 태평양으로 주 활동 무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제는 인도 태평양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영국의 이익이 있다, 국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그런 영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안보 면에서 또 경제 면에서 상호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다녀오셔가지고 그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경항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해군이 이제 그 이런 중장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항모는 한 뭐 3만 톤 정도, 지금 이제 영국의 그 중형 항모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 환경에서 이제 연해를 우리가 방어를 하고, 또 그 제주도 밑에 있는 그 이어도,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남중국해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전략 물자들 그 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해군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지금 항공모함 아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6척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퀸 엘리자베스 같은 그 중형 항모, 이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또 유사시에 또 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모가 필요하다. 그 이번에 가서 그 보니까 그 퀸 엘리자베스 호의 이제 F-35B 이제 브라보라고 그러죠. F-35 브라보가 뜨고 왔는데 그 항모는 이게 이제 그 길이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가면서 스키 활강장처럼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뜨고 내릴 때는 항모 위로 와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다란 그런 이런 런웨이가 필요 없는 거죠. 상당히 작전상 도움이 되고요. 또 유사시에 그런 그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우리 해군도 그래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교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그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했잖아요. 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면서 아프간이 이제 그 패망을 하고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과연 이런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 능력 또 신뢰성이 있느냐. 또 이것이 아시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특히 뭐 북한 또 중국 이런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반도 안보가 또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충격이 아시아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패망을 한 것은 미군이 철수해서 패망한 것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고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프간 자체가 붕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더 이상 우리가 초강대국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과 무기를 퍼부었는데 결국은 아프간 정부가 그것을 스스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프간 대통령이 국가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냥 현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대만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대만, 독일은 아프간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 주한미군 무슨 철수할 계획도 없고 또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돈독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갈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을 우리가 한미 관계를 활용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미국과의 신뢰관계 중요하고 특히 미국 내 그 여론이 그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론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여론이 악화되거나 또는 부정적이 되면 그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국민적인 유대관계 또 신뢰관계 이런 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강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늘도 못 도와줍니다. 그거는. 네. 그게 이번에 아프간 사태의 가장 뼈저린 교훈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외교 문제는 이쯤에서 하고 그럼 국방 문제 방금 자강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국방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뭐 모병제다, 국방 강화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네. 국방 정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방 정책은 이제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그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또 한국을 건드리면은 내가 손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주국방에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 군내 여러 가지 무기도 첨단화해야 되고 또 21세기의 이제 그 전쟁은 그 어떤 노동 집약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된 그러한 이제 전쟁이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해야 되겠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뭐 무슨 드론이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첨단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군에 갈 수 있는 인력 자원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15년, 20년 후에는 거의 뭐 10만 명의 그 병력이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점진적인 모병제가 필요하다. 이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전문 병사 제도를 확대를 하고 또 하사관 제도를 확대를 해서 그런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나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효율적인 군대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대적인 이런 안보 위협을 그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강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병제는 점진적으로 준비하기는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에너지 문제 중에서 아까 탈원전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 탈원전에 대한 후보님 생각 그대로신 거죠? 네, 탈원전 이건 국가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과학기술의 최고 집결체가 바로 우리 원자력 산업이고,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원전 5대 6대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고 또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를 이미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있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APR 1400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있는 그 원자력 모델,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자력을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거기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한국이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원자력 기술인데, 그걸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립니까? 한국 과학기술의 금자탑을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지 정말 이 정권을 이끌고 가는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한국이 원자력을 만약에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되면 결국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한국과 원자력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해외 원자력 시장을 다 잠식을 해버릴 텐데,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어렵게 키워놓은 원자력 전문가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다른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야 되거든요. 외국에서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온다 그러면 뭐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전문 고급 인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절대 재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력, 풍력, 뭐 이것도 앞으로 이제 점차 증가를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태양력과 풍력이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비용이 효율적인 그런 그 전력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차츰차츰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청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후보님은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셔서 네. 좀 학생들하고 많이 접촉이 있을 텐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의 이제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됐었거든요. 왜 청년들이 분노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참 앞길이 막막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저희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바뀌는 걸 보면 알 수 있었고요. 아파트가 커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뭐 책,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갖고 싶은 일자리 이거 참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려운데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전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들어가서 외국의 일자리를 만들든지, 그건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한
공정과 정의.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스펙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어떤 연줄이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회다. 네, 정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말 절망하고 분노하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말 진지하게 풀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성세대들이 누려온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의 혜택, 이것도 당연히 미래 세대가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생을 해봐. 이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떻게 돼야 되나요? 청년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죠.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직업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과 대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혁신적인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서 그런 일자리의 사다리를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게는 정부에서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벤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제가 직접 벤처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지금 최저임금,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면 이제 밤을 새가면서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52시간만 근무하고 더 이상 안 된다 하면은 그 벤처 회사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역 특례도 지금 이제 기술 개발 담당자 또는 설비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역 특례도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종료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연장을 해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권 후보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데 네. 나 박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 주장하는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되찾아야 우리나라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다. 지금 궤도를 이탈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로잡아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적인 기술 강국이 돼야 되고요. 혁신적인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 안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헌법에 우리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가진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와 안보가 둘러싸고 있는 그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만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555 비전으로 갈 수 있다. 성장률 5%, 그 다음에 소득 5만 불, 그리고 G5 시대를 열 수 있다. 박진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의 경험과 인맥으로 반드시 이건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 대통령이 되신다면 만약에 첫 번째로 국민들에게 내놓으실 메시지는 어떤 거세요?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본관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또 이렇게 궁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 공간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 큰 집무실에 대통령이 혼자 앉아서 보고를 받는데 비서들은 다 몇백 미터 떨어진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대통령 옆에 정책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바로 측근에 있으면서 24시간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남북 분단 상태에서 지금의 대통령
업무 공간은 전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관에서 나와서 비서동에서 같은 수석비서관, 비서관 또 행정관들과 둘러싸여서 그분들의 이 의견을 청취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본관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것을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 대통령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역사 박물관이 있지만 이렇게 뭐 대통령별로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전 그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서 불행한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구중궁궐에 앉아있는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나중에 가면 결국 고립되고 보고서에 의존하게 되고 현실과 괴리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1호 약속입니다.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꼭 이번에 되셔야 되겠네요.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후보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쟁 상대 혹시 있으세요? 우리 당에서요, 아니면 상대방에서요? 둘 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아직은 뭐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양상이 뭐 어떻게 갈지 건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누가 가는지 다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라톤도 여러 번 뛰어봤는데 맨 앞에 뛰는 사람들은 심적 부담이 되게 큽니다. 항상 뒤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거리가 얼마야? 이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앞을 보면서 다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참 편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우리 당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이 후보들 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앵커하고 같이 토론, 우리 오늘 토론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질문도 뭐 저한테 뭐 사전에 며칠 전에 줘서 이거 좀 보고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발로. 네, 여기 지금 와서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후보들 간에 생각하는 게 어디가 다르고 어떤 면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뭐 8강, 4강으로 이제 가면서 저는 후보들 간에 정말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서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공약이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배에 타고 있는 건데 내 공약이나 당신의 공약이나 경쟁적인 상대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건 다 국민의 힘이 앞으로 원팀으로 가져갈 공약입니다. 그런 정신 자세로 이번 경선을 치러야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경쟁 상대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건가요? 경쟁 상대는요. 뭐 지금 윤석열 후보, 뭐 최재형 후보, 유승민 후보, 또 뭐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분들하고 참 그동안에 많은 교류를 해왔고요. 또 이런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그 팀워크로 마지막에 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명이 저면은 제일 좋고요. 또 설사 만약에 다른 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같이 똘똘 뭉쳐서 드림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팀 드림팀. 원팀, 네. 네. 그럼 혹시 그 칭찬해 주고 싶은 후보 있으세요? 뭐 누구 뭐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지금 저기 경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이런 뭐 공작성의 이런 그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막 편승해가지고 우리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후보님의 인생 철학이나 정치 철학 있으신지? 네. 뭐 지금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있죠. 네. 배우는 건 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지금 참 앞날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지금 뭐 직장이나 또는 내 집을 갖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요, 주말에 산을 갑니다. 거의 매주. 저희 그 지역에도 산이 있습니다. 대모산이라는 산이 이제 저희 소위 강남 을에 대모산이 있는데, 제가 산에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산에 이제 봉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지막 정상까지 가는 과정에 봉우리가 한 4-5개 나오죠. 그러면 처음 봉우리를 넘을 때까지는 그 다음 봉우리가 안 보여요. 좀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쭉 가다 보면 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도전 정신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다시 또 봉우리로 갈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인생의 새로운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둘째, 셋째 문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이야. 그리고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하나하나 봉우리를 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정상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대도무문이란 말이 나왔나 봐요. 대도무문. 네, 제가 모시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그럼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두 전부 지쳐 계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 4단계 방역 수칙,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굵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찔끔찔끔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참 고통스럽죠. 특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가게 문을 차마 닫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수고하시고, 직원들도 그전처럼 편하게 이런 월급이나 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해서 지금 1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 정치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퇴보하고 추락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외교 안보가 경제를 받쳐주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우뚝 서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 박진희 꼭 하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신 박진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